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천혜의 비경 동해안 어떻게 살릴 것인가입니다. 동해안의 천혜의 비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개발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동해안 자연 경관을 제대로 살려 세계 최고의 명품 관광지로 조성하는 대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모쪼록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동해안 경관 도전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김원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사실 저희 강원대학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당연히 저희 강원대학에서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큰 행사하고 겹쳐서 지금 신임 교수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삼척 솔비치에서 2박 3일 행사가 있어서요. 모든 보직 교수가 지금 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정도 제 특강을 1시간 미루고 오늘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저도 바로 또 삼척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이런 세미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적어주셨는데 우리 김풍기 강원문화연구 소장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강원일보에서 강원일보 우리 최병수 전무이사님 그리고 또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방금 전에 소개해 주신 손영원 교수님과 우리 강원대학교 김현주 교수님, 윤학회 전 차관님 그리고 진거해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동해안은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혜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천혜의 비경 동해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우리 김풍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간헐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만 되고 연속되지 않는 우리의 강원도의 어떤 관광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쭉 이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매년 어떻게 이렇게 더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결실로 이어지는 그런 세미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서 오늘 세미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과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에 창가 쪽으로 이동하셔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천혜의 비경 동해안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누구나 느끼는 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강원도가 늘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문화가치다, 자연가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또 그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발과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론의장에서 정말 그 심도 있는 논의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반성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한 번의 그 포럼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포럼을 시작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그 공론의장을 좀 마련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강원도의 자연 또 그 자연이 주는 그 천혜의 비경을 어떻게 잘 보존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전체 진행을 되도록이면은 4시 정도까지 좀
진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좀 요약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토론,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한 10분 이내에 해주시면 플로어에 와 계신 분들께서 또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선생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자의 지정 발표를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또 의견을 듣고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손용훈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손용훈입니다. 지금 이제 자장님께서 제가 원래 이제 발제 시간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20분 정도 말씀하셔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토론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을 비롯해서 강원도에 이제 이 분야에 환경 보전 이 분야에 전문가분들 많이 모신 자리에 제가 이렇게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금 더 외부적인 시각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해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겁지만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서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게 된 게 어떤 의미로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이제 2015년에 잠깐 관동 팔경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낙산사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낙산사의 일출 경관입니다. 우리 최병수 전문의사님도 이 사진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동해안은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관동 팔경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관동 팔경이라면 이제 과거 강원도 지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비경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근원에 보면은 망망대 넓은 바다가 보이는 그런 풍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석호가 갖고 있는 그런 비경의 모습도 있고 이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선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청간정의 이 푸른 바다 모습이 되게 이제 인상 깊었고 그 현장을 돌아봤을 때 또 이제 하천에서 들어오는 물에 이제 갈매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체 완동 팔경 중에서 두 곳은 지금 북한에 있고요. 나머지 곳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행정구역으로서는 4곳이 이제 강원도에 속해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관동 팔경이 이제 그 팔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가치가 실제로 현재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가에 대한 걸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 사례 중에서 경포대만 보면 그 당시 시마크 호텔이 만들어지고 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시마크 호텔이 보이는 뷰가 가장 낮게 시마크 호텔에서 보면 아름다운 경포의 뷰겠지만 봤을 때는 낮았고 그 다음에 경포 전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높게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관동 팔경도 있지만 경포대 팔경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안에서 보면 초당리에서의 밥 짓는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강문에 이제 그 고기잡이 배들이 보이는 불빛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은 이제 지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현재 동해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연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 연구를 많이 쓰긴 하는데 텍스트 마이닝으로 해서 한 블로그 2023년 1년 동안 해서 뭐 한 1,300건 정도 급비중 보고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그 강원도 동해안이라는 곳의 그 관광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일단은 먹거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요.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건 몰랐는데 이게 동해안 리그가 또 많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안 K리그에 대한 동해안 더비 그래서 그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경관과 관련된 것은 동해안 일출하고 해파랑길에 대한 글들이 블로그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뭐 일출이라든가 힐링, 그다음에 오션뷰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강원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관동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그런 뷰, 장소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이제 그 대중들의 동해안의 체험에 있어서는 이제 보이지 않고 크게 이제 아름다운 바다뷰, 오션뷰, 호텔, 뭐 해파랑길 뭐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그 세미나를 하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최근 이제 신문 기사들, 특히 지역 신문들을 중심으로 봤는데 다 아시다시피 해안 침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뭐 화력발전소나 아니면 뭐 방파제 건설로 인해서 해류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그 자연이 이제 교란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대책이 시급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석호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동해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에만 있는 천혜의 자연 자원인데 우리가 무심코 그러니까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관심이 적어진 사이에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석호에 대한 보전 얘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2016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습지보호 지역으로 보호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지역은 이제 보존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개발 등으로 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니까 이제 10년 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그 윤순옥 등의 연구에서 20세기 석호가 석호는 주로 이제 그 강원도 북부 지역 밑으로 보면 동해 정도까지 경포 여기죠. 북쪽에서 여기 이 중심에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꼼꼼히 현장 조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변해졌는가. 이렇게 석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관리되지 않으면 점점 육화돼서 육주화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잘 보존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습지 보전 아니면 석호 보전의 그런 이야기로 잘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석호를 보전하는 것이 석호의 가치가 습지로서의 가치만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강원도 동해안의 해안선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보전 대책이 되게 미흡하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보호지역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좀 발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실 수 있듯이 전국의 그 보호지역 지정 현황 중에서 강원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보호지역의 면적은 넓습니다. 여기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면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호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지적 지역들은 보면은 실제 작동하는 보호지역의 면적은 강원도가 넓으나 그 중에서 해양 보호지역, 바닷가에 접하는 곳의 보호지역만 따로 띄워서 보면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 굵직굵직하게 있죠. 그다음 보호지역도 있고 서해안도 최근에 들어서 여기 이제 고창 갯벌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해안에서는 태안해안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보호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 지역이 이제 많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강원도 지역의 이 해안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보호 지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거버넌스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사건으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고 경관이 선 내리는 게 보이지만 앞으로 그 미래에도 이러한 그 움직임이 쉽게 사라지진 않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학술 세미나가 이렇게 전문가분들만 모이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대중 강연에 가까울 줄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호소하는 방식으로 좀 사례들을 준비했는데 아마 토론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여러분들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도 기사가 났는데 농촌 공간에 대한 그런 공간 계획이 대한 제도가 부재해서 농촌 공간을 계획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이제 제정됐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미래 농촌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농촌을 만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이 모두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미래 이 농촌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될지를 정해놓고 그 방향에 이걸 이제 여기서 보면 재생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포텐셜을 맞춰가지고 지역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저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전국을 유형화한 연구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 중에서 이제 크게는 인구가 지금 현재 늘고 있는 곳 아니면 아주 줄지 않는 곳과 인구가 줄고 있는 곳 그 다음에 경제 개발에 대한 여러 그런 가능성이나 실제 그런 포텐셜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별로 없는 곳, 그리고 보호 지역이 많은 곳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의 모멘텀으로 해서 그 전체 한 20여 개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유형화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그 유형화 결과에 나온 것 중에서 강원도 지역은 강릉이라든가 속초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 지역은 이제 자족적인 소도시로 해서 인구도 확장해 가면서 소도시의 매력을 살리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 해서 가치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는 재생능이다, 미래 발전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결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 개발의 방식이 미래 지역의 재생능하고 딱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외에서는 그렇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을 재생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걸 몇 개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인데 일단은 강원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뉴 사우스 웨일스 호주의 사례인데 그다음에 일본도 니가타현의 사례 이렇게 그 정도 레벨인데요. 뉴 사우스 웨일스의 이 더 코스탈 랜드 프로텍션 스킴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그 뉴 사우스 웨일스면 시드니랑 이런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선이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의 핵심이 해안선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럴 때 대중의 접근성 향상,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보존하고 중요한 생태산을 보존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공공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다. 공공이 땅을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레드랜드, 옐로우랜드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레드랜드는 적극적으로 공공이 땅을 매입해서 거길 중심으로 이 공익성 있는 해안선을 활용하는 것
옐로우랜드는 지금 당장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게 이제 그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그런 우선순위는 적지만 생태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봐야 될 곳, 이것을 정해놓고 열심히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15,000헥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바꾸는 아름다운 그런 호주의 특히 이제 그 시드니 주변에서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들이 해안 경관들이 보존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예로 뉴사우스웨일스에 이제 우리가 시드니에 가면은 약간 1시간 정도 거리의 그런 관광지로 많이 가는 것 중에 워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워림이는 에버리지 저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과 함께 이 지역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리저널 파크, 그러니까 광역공원, 그다음 내셔널 파크, 국가공원에서 공공부지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원주민 거주 지역들은 원주민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이 워리비 공원 안에서는 보존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함께 그 상생하는 커넥션 연결하고 이런 그 방침으로 해서 이 공간을 잘 보존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저는 사실은 근데 그 강원도에서는 우리 동해안에 대한 보전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그 일본의 니가다현하고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환경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체 니가다현의 길이도 여기 635km로 해서 그 규모도 비슷하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니가다현도 그 배후에 있는 에치고라고 하는 산맥에서 바로 내려오는 그 지역이 형성된 지역이어가지고 모래사장과 같이 긴 그리고 단조롭고 긴 이제 그 해안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겨울에 이제 그런 그 시베리아에서 오는 부풍으로 인해서 비슷한 그 기후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여기도 석호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은 일단 겨울바람이 더 세고요. 그리고 겨울바람이 굉장히 세서 여기 바람을 막지 않으면은 이 배후에서 주거지역이든 농경지든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풍림이 이제 넓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가다현은 일단은 연안 지역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배후에 있는 주거지와 그 다음에 그런 생산 지역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런 생태계 보존과 그 다음에 이런 그 해안선 활용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연안 보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내에는 좀 소개가 돼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사하는 바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서 조닝을 나누고 실제 현재 예를 들면은 그런 파도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만든 구간, 인공적인 구간,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간, 자연공원 구간에서 실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세세한 부분으로 상세하게 맵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은 특히 해안 구간 중에서 특별히 경관이 우수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자연 보존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포함해서 자연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니가다의 사세과 나가레 그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내부로 들어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방풍림으로 만들어져 있던 곳들 여기가 이제 좀 이슈가 있어요. 니가다 공항을 만들 때 방풍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을 막는 건데 지금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꼭 나무만 심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 이제 공항을 만들고 방풍림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공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풍 기능은 펜스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실제 배후 농경지라든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방풍림이라고 하는 게 니가다의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 방풍림의 방풍에 대한 기능 외에도 그런 자연 생태 체험 대부분 이거는 이제 더 도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니가다 지역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석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현에 있는 현민들에게 여론을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람사르 습지로도 지정이 돼서 람사르 웨틀랜드 시티로 니가다 시티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등 많은 자료들이 이제 공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습지 보호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태적으로서 습지이기 때문에 중요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일본에서 이제 뭐 사또움이란 말을 이제 쓰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또라고 하는 말이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사또 같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게 뭐냐면 니가따에 갔다가 석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 문화권 안에 있는 석호, 이 문화를 지킨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문화 생태 경관, 그래서 cultural ecological landscape, 그래서 문화도 지키고 생태도 지키면서 지역에 같이 있는 그 경관을 만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서 여기 보면 니가따의 기억에서 과거의 이 공간을 활용했던 여러 문화들도 선정을 하고 실제 하나하나 지금 현재 마치 도시공원처럼 이렇게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체험하고 현민들이 같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니가타 현도 그렇고 뉴 사우스 웨일스도 그렇고 이러한 배경에 또 누가 이것을 움직이냐 해서 중심은 이제 그런 광역 정부가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그 영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1960년대에 그러니까 전체 해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도 하고 리조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체가 인식하고 내셔널 트러스트가 중심으로 해서 해안선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인데요. 근데 그 보존하는 것을 대중들과 함께 이제 인식을 모아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넵튠, 그래서 넵튠 코스트라인 캠페인이라고 짓고 대중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기금을 모아서 아까 뉴 사우스 웨일스가 한 것 같이 대중의 돈으로 트러스트, 국민 신탁 돈으로 해안선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셔널 트러스트가 지금 엄청 부자예요.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제일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인데 해안선만 보면 1260km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셔널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고 이게 공용지기 때문에 개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내셔널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1900년대 초반에 공용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이제 그 인물이 내셔널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옥타비아 힐, 로버트 헌터, 하드윅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되는데 이때 그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고 국민들이 운동을 해도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어서 어떻게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민신탁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과 같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핵심은 넵튠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 넵튠 프로젝트가 1965년도에 시작하게 되는데 보시면 196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셔널 트러스트의 회원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컬한 이슈에서 활동해서 전국의 이슈로 확대되게 됩니다. 현재는 537만 명의 이제 회원을 갖게 되는데 큰 이제 그런 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넵튠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더 이제 그 우리 강원도의 동해안 사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60년대 그 해안선이 막 훼손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내셔널 트러스트 문제 의식을 느꼈는데 이때 레딩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연구를 쭉 했습니다. 12,000km 정도 되는 게 그 영국의 전체 해안선인데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요, 잉글랜드랑 그다음에 그 웨일스 이쪽에 그다음에 그 공간인데 그 중에서 봤더니 한 5,300km의 범위는 아직도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막 개발됐지만요. 우리 동해안도 그렇겠죠. 지금 개발됐다고 하지만 다 개발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300km의 이 공간을 열심히 보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조금씩 보존해서 지금 현재는 1260 아까 말씀드린 1260km
전체 영국의 해안선의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전체 해안선의 10%를 지금 이제 공영지로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자연 그대로 있고 그것을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셔널 트러스트 멤버나 일반인들이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중에서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해도 마지막 오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관광지로 매우 유명한 세븐 시스터즈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브라이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여기 장소의 정확한 명칭은 벌링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남쪽 해안선은 흰색 벽 쫙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 있잖아요. 그런 뷰인데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영국의 연구년으로 있으면서 여기 이제 자녀인데 좀 컸어요. 지금 컸는데 여기를 방문하고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왜 마지막에 보여드리냐면 이게 자연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철책이 하나도 없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이 하나도 여기에 바깥에 철책이 없는 것도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철책을 세우지 못하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보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양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여기가 커먼으로서 공영지로서 사용했던 대로 지금도 내셔널 트러스트가 중심으로 해서 땅을 빌려서 농민들이 여기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산책하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도 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회원들이니까 돈을 내고서는 이제 이런 해안선 전체를 보존하도록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지금 그런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여러 지역이 얼마나 개발의 위험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자연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오늘 주제가 천혜의 비경 동해안인데요. 그 천혜의 비경 동해안을 보고 옛 선인들이 느꼈던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뭐 사실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거면 이런 세미나는 큰 의미가 없는 게 10년 전에도 우리가 동해안 해안선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고 보전하는 얘기했고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국립공원이나 이런 제도는 적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전체 동해안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액션을 취해서 보존할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동해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강원자치도의 정책 방향 앞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본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아마 뉴사우스 웨일스와 같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런 땅들은 공공이 이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사실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지금 다 사유지가 있는 공간에서 아무리 현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제도를 만들자고 해도 보존이 되긴 어렵겠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대중을 움직여서 함께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국민,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이 국민을 움직이려면 먼저 도민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 강원도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대중들이 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막 쓰는 자연은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강원도의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살려서 설득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뭐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의 사례와 같이 그런 노력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50만 명의 회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2년에 그 장군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12만 명이 봤더라고요. 근데 그때 히트작이었어요. 그죠? 그때는 10만 명이 이제 그 영화 관광객으로 오면 히트작이었는데 그 다음에 투캅스가 150만 명에서 100만 명 시대에 이제 됐죠. 최근에 파묘는 보니까 10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인데 1000만 명이 영화를 봐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그 1990년대랑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영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파묘를 볼 때 입장 뭐 예를 들면 표가 10,000원씩이라 하면 그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파묘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동해안의 해안을 보존하는 게 안 중요한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가치를 잘 전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캠페인을 만들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심포지엄의 구성원 여러 주체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외람되지만 여기 좀 세게 마지막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오대산에서 있은 조선왕조 실로 우리 국립박물관을 저희 강원일보 그리고 또 월성사 오랜 기간 해서 우리 예보를 우리 오대산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발기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는 행사여서 부르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강원일보사와 우리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우리 동해안의 비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 천혜의 비경 동해안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오늘 학술 세미나가 바로 우리 동해안의 천연 비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개발 명목으로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진단하는 그 자리입니다. 특별히 동해안 자연 경관을 제대로 살려서 우리 세계 최고의 명품 관광지를 조성해서 후대에까지 물려줘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우리 주최해 주신 조금 전에 또 다른 일정 때문에 가졌습니다마는 김원영 강원대 총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풍기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손용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김현준 강원대 건축학과 교수님께도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어 열릴 토론회에 나와주신 우리 이곳 강원도 출신이십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님 그리고 우리 김태경 강원 원주대 환경조경학과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한림대에 계시는 박춘식 사회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님 그리고 저희 강원일보사 최병수 정부이사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도출되는 고견들은 저희 강원일보가 잘 보도해서 이를 통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동해안의 경관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잘 살려서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소명감을 갖고 지역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중한 토론회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자 또 발제자 해 주실 여러분께 깊이 고맙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들으니까 저도 영국 생각이 많이 나고 저도 내셔널 트러스트 회원입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공부도 하고 좀 일도 했고요. 저는 이제 건축가이고 학교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제 건축사 사무소 협업해서 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물론 이제 교수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이라는 걸 한 2년 정도 하면서 사실 제가 정책에 그렇게 관심은 있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영국에 있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조금 필요로 했던 것 같고요. 사실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실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세미나 참석도 뒤집으면 안 하는데 오늘 좀 주제가 좀 너무 좋고 또 사실 또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경관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것 위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 도시, 경관에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관 관리의 필요성에서 좀 전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유의 문제가 있죠, 사실. 그래서 민간에 소유한 거가 사실은 이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경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가 뭐 건축 행위를 한다던가 뭐 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해서는 사실 그게 그러면은 위로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혹은 조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무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그러면 뭐 먼 데서도 보여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느껴지니까 사실 그게 이제 공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의 전환이 사실 필요로 하고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컨트롤 방법 중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유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이겠죠. 이게 런던 시내 중심인데요. 보면 이제 그린으로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이제 스폿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한 300~400년 된 거고요. 원래 이제 당시로선 디벨로퍼입니다. 당시 개발자들이 주거단지를 만들 때 쓰여졌던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남아있는데요. 런던에 한 300~4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베드포드 스퀘어 가든에 있는 조그만 그 한 구석에 있는 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AA 스쿨이라고요. 건축에서는 이제 꽤 유명한 스쿨이고 우리나라의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나 뭐 파리의 뽕피두의 렌조 피아노 리차드 로저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학교를 나왔고요. 작은 학교인데 여기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굉장히 멋있는 나무도 있고 뭐 잔디밭도 있고 그런데 펜스가 쳐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변에 있는 이제 임대와 소유한 분들이 이제 키를 갖고 있어서 그분들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이제 저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키를 받아서 이제 한번 들어간 적도 있고 하는데 이런 스퀘어들이 제가 이제 사실 작년에 논문을 쓴 건데요. 논문은 잘 안 씁니다. 제가 작품 활동하느라고 하지만 이제 평소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던 건데 이 민간 소유의 스퀘어가 공공에 개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소유인데 공공화된 거죠. 뉴욕에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privately owned 뭐 public space 뭐 이런 뉴욕에도 있고 런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공부하면서 제도들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제도도 한 200년 정도, 300년 정도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진화를 했는데 나중에 1931년에 런던 스퀘어스 프리저베이션 액트라고 해서 요 법이 나온 이후에 민간 소유의 땅인데도 거의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손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공공화된 거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간 소유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적 가치나 이런 합의에 의해서 공공화되는 과정에 대한 거에 좀 재미를 느껴서 그걸 좀 분석을 해가지고 주로 뭐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10개를 선정해서 어떤 건 오픈이 되고 어떤 건 오픈이 안 된다. 그게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는 측면에서의 공공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이제 됐으면 이제 뭐를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라는 건데 사실 경관이라고 하면 자연 뭐 아름다움이 있죠. 그리고 역사 유산도 있는데 이건 또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도시 하나도 전체적으로 이게 랜드스케이프 같이 돼서 타운스케이프나 뭐 시티스케이프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오래되면 뭐 안동의 화해 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가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바다 쪽에서는 잘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당연히 조금 전에 저것도 이제 조금 전에 손혜원 교수님 보여주신 그 세븐 시스터스 나오고 그쪽에 이제 하얀색 클리프가 유명한데 그쪽이 아일 오브 와이 쪽에 있는 그런 경관이고 자연 경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셔널 트러스트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는 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라고 하는데 이게 꼭 해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육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지정이 되면 또 굉장히 이제 컨트롤이 이제 심해지고 그래서 관리가 되는 그러니까 민간 소유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개발을 못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중요한 건물. 런던에서 아마 경관이라고 하면 이 건물이 이제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세인트 폴 캐시더리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이거를 막거나 뭐 하게 되면 이제 아무 그런 건축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이제 사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노르망디 뭐 해안에 있는 콘크리트 2차 대전 때 벙커인데
사실 이것도 문화유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존 가치가 있는 걸로 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광범위한 거죠. 광범위하게 이제 있어서 조금만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 뭐 DMZ 같은 데도 사실 문화유산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건지인데 사실 요거에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제가 있는 게 매우 이제 구체적인 건축 도면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사실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는데 두 가지의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는 거죠, 프로텍션.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새로운 것을 개발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기존에 있는 것들과 경관을 만드냐.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목적이고요. 이게 이제 춘천의 이제 경관 리포트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지도에 약사지구, 낙원지구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산과의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리포트가 써졌는데 사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물의 이제 뭐 높이 제한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조그만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가지고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2만 분의 1 스케일 지도로는 컨트롤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이제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도봉구에 이제 건물을 좀 접어서 이제 경험으로 도봉구에 있는 그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산 뭐 이렇게 그려서 뭐 이렇게 앞에 건물의 모양이 어때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규제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지도가 있어야 되고 있으면 한 2,000분의 1, 3,000분의 1 정도 돼야 되고 무엇이 있는지 이제 타겟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관에서. 왜냐하면 모든 경관을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위치에 사진 찍었을 때 그래서 그 사이 요거 보고 이제 뷰 코리더라고 하는데 요 이제 공식이 적용돼야지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런던에는 이제 큰 지도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세인트폴이고 여기가 아마 빅벤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이제 코드화돼 있어요. 요 빨간 라인에는 절대로 큰 건물을 못 지도록 아예 라인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유의 땅이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리 위도 있고 지금도 보면 이제 사진을 찍은 장소와 여기부터 100m 정도의 스케일 지도죠. 그것의 사진 그리고 요 경관은 보호되어야 된다는 게 리포트로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튀어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스케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역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는 3층 높이를 제한한다. 아니면 심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의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근데 심의 기구가 만능이 아니에요.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내용이 좀 잘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규제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하냐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국건위에서 한번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에일스베리 공동주택 단지인데 영국에는 이제 런던의 남쪽은 좀 가난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강남, 강북이 바뀌었는데 좀 가난한 지역이었고 강남이 거기 이제 공원이 있고 이 앞에 큰 이제 주거 단지를 개발하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다이어그램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요거 가지고 규제가 안 되니까 요건 실제로 요런 매스를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구현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이어그램하고 실제랑은 차이가 있고 구체적으로 되고 그리고 공원에서 찍은 사진 혹은 골목에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되는지를 검토를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관의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오랜 시간에 형성이 됐어요. 경관 자체가 자연도 그렇고 거기 뭐 2차 대전의 벙커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사업을 개발하는데도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스크를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영국의 건축 인허가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건축 인허가 플래닝 퍼미션이라는 거랑 빌딩 컨트롤인데 이 플래닝 퍼미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를 경관도 포함하고 있고요. 도시에서의 모든 관계, 외부와의 관계를 이제 체크해서 요거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건축의 소방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축 내부의 시설들을 이제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퍼미션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 에일스베리 공동주택단지는 2001년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2014년이 됐는데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세대는 좀 크죠. 뭐 한 5천 세대 되는데 그 일반적인 디벨로퍼나 사업하는 사람들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히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계속 싸움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지난하게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또 어떤 부분은 좀 너무 늦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영국에서의 에서 배울 점 같은 건 이런 다양한 주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시스템이 좀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뭐 아까 내셔널 트러스트 말씀하신 사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민에게 공청회 심의 과정이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또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계속 공청회하고 하고 이거 몇 년간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걸 통과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사업자 쪽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거의 주체는 누구냐? 이 경관관리 주체는 누구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런던 시청이고요. 이제 이 지자체죠. 이게 구인데 구고 근데 여기 보면 잉글리시 헤리테이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잉글리시 헤리테이지는 아까 내셔널 트러스트와 같은 단체예요. 우리나라 문화재청인데 문체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공기관이면서도 약간의 체리티 성격도 갖고 있고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영국에서 건물을 최근에 이제 지은 건물 중에 라파엘 비뉴얼리 건축가가 설계한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잉글리시 헤리테이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설득과 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통과가 돼서 결국 지어지기까지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좋지 않고 최근에 가장 어글리한 건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 경관에 아까 플래닝 퍼미션을 통과하는데 잉글리시 헤리테이지가 굉장한 역할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게 그저께 뉴스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뉴스인데 이제 세운상가 개발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세운상가 녹지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종묘가 있고 뒤에 이제 남산이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녹지축을 만들 때 이제 녹지축은 굉장히 좋지만 이 옆에 이제 고층 빌딩들이 이제 서게 되는 이제 개발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산도 가리고 종묘도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풍면을 보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묘가 그래가지고 청계천 을지로 보전 연대라는 시민 단체가 유네스코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 유네스코가 이제 제동을 걸었는데 런던에서도 유네스코가 제동을 걸어갖고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몇 개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네스코가 힘이 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재에서는 그런 거에 이제 등록되는 게 사실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라는 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걱정인데 요거를 이제 제대로 규제하려면 사실 종묘 정도 되면은 이런 거에 3차원적인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세인트 폴인데 여기 레드 카펫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레드 카펫을 높이대로 쫙 깐 다음에 요거보다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도 이제 정보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규제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교토인데 교토에도 이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비슷해요. 지역지구 정해서 뭐 층수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교토가 이제 문화재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방식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층수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눈높이나 이런 거에서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을 다 3차원적으로 체크가 돼서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속초인데 이제 뉴스가 이제 2개 나온 건데 한쪽은 이제 개발에 약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고 또 하나는 바다 향기로 관광객 100만 명 돌파 뭐 이런 뉴스고. 근데 사실 여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외형치안이라고 하는 속초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롯데호텔 뭐 자주 이용하고 하지만 좋아요. 하지만 이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개인 사기업이 이만한 정도의 그 경관을 다 이렇게 쓰면서 거대하게 들어가고 물론 여기 이제 뭐 산책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속초는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뭐 울산바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경관의 자원이 있는데 이런 빌딩들이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외형치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밸런스가 필요해요. 개발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하냐고 하는 건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자주 가던 이제 채실 비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뭐 카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뭐 아무것도 없어서 좀 썰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참 가서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높은 건물은 아예 없고 그런 거랑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위험 관리로 보고 싶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이 리스크는 뭐냐? 사업의 리스크냐? 사업의 리스크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이고요. 이게 후세에 물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속초나 이런 데가 사실은 뭐 멕시코의 칸쿤이나 뭐 라스베가스나 이렇게 되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도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닌데 너무 관광으로만 오리엔트되는 그런 데가 되기를 사실 막는 어떤 제동 자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필지별로 이렇게 건물 세우고 하게 되면 또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 전문가 시민이 어떤 비전의 기획과 합의 과정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런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총체적인 관계. 이게 저는 이제 경관만 봤지만 사실 생태나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시민의 공청회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진정성, 투명성을 가지고 저희 요즘에 이제 공공건축을 이제 건축 설계 공모를 유튜브로 다 생중계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그대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투명성도 사실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생적 민간 경관관리 단체 생성.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종미호도 자생 단체에서 유네스코에 민원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의 의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공공에서 투자를 하려면 그런 협의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로 결과가 보이진 않겠지만 좀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돈도 많고 경제 지표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왔는데 사실 어떤 사업만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도시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외면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은 약간 후진성으로 취급을 받아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를 우리 자손들한테 남겨주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100년으로 생각하는 그 선진적인 시민 의식이 되어 있고 그런 선진 시민 의식의 어떤 합의체가 잘 구성되어 있고 그 합의체가 잘 그 건축의 그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데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떤 뭐 그렇다고 사업을 완전히 못하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것에 적절한 밸런스를 우리가 어디까지 갖고 오냐.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좀 가난하고 그랬으니까 경제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좀 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오버했나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해양과 관련되는 것만 아니지만 해양에 초점을 맞춘 이런 아주 좋은 심포지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우리 강원일보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고향이기도 한 가운데서 이런 기회를 가지니까 너무 더 큰 보람이고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해양 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전에 제가 이런 기회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가는 길의 시작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는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이 사회자가 시작하면서 이 해양 경관의 훼손 또 문제에 대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이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저희는 이 자리는 이제 환경단체의 어떤 뭐 고발 프로그램 그런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발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뭔지에 대한 진단이 더 중요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처방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이제 첫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그 문제 제기하는 그런 자리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진단과 처방을 하는 그런 자리가 더 마련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제 발표 우리 손 교수님, 김 교수님 두 분께서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일정 부분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마침 저도 영국에서 영국 대성관에서 3년 반 동안 근무를 해서 아까 발표하신 곳을 다 가본 데라서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닿고 또 많이 그 느낀 점이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양 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건은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이 있지만 당연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과 수요가 지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두 수요와 공급을 어느 한 군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조정을 하느냐, 균형을 맞추느냐, 그리고 수요와 공급 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강원도에 1억 명 이상 넘는 해수욕객이 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전국으로 오면 또 연안 도서 지역을 방문하거든요. 낚시 여선만 이용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낚시객이 700만, 800만 되거든요. 우리 동해안은 육계 시군에 55만 명 인구가 있고 310km 정도 되는 해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도 많지만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특히 해안선을 가보면 경치가 좋아요. 그리고 잘 보존되어 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고유의 디자인이 있고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도시별로. 근데 우리 쪽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저는 우리나라는 왜 바닷가에 가면 가끔은 불쾌한 냄새가 나죠. 해안가 특히 뭐 어디 어항이나 이런 데요. 근데 왜 똑같이 물고기 잡고 어항이 있는 이 외국에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도 우리가 조금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 경관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아주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하나는 이제 인공적인 그런 것도 저는 해양 경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해안에 있는 무슨 건물들, 인공 구조물들, 스카이라인들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해양 경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자연적인 해양 경관도 있지 않습니까? 섬도 있고 해안선도 있고 송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몰라서 또는 규정도 없어서 제도도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뭐 건물도 짓고 그냥 뭐 개발도 하고 그냥 훼손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가 없거나 규정이 없거나 기준이 없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다 가지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한 게 결국은
이제 이 결론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해양 경관에 대한 것도 공유지의 비극으로 그렇게 결말이 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저는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뭐 시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런저런 말씀 제도적인 것도 좀 드리고 도시계획과 무슨 저 우리 연안계획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이 자리인 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발표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신 게 각 주체별로 지금 단계에서 고민을 뭘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앙정부는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적인 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도 저는 강원도가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강릉, 속초, 동해처럼 또 시군처럼 지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이 지자체별 고민을 해야 될 이 내용들이 다르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와 그 많은 시민단체들도 같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체별로 우리가 고민을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BBC를 이제 한 번씩 제가 보면 그 이 해안선 영국의 해안선을 쭉 돌아보면서 해안선의 그 이 가치가 뭐고 소중함이 뭐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도보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일보가 이러한 자리를 주최한 것도 그런 책임과 또 이 중요성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 자세, 태도 뭐 이런 게 인식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이 상징물이 4가지가 있어요. 뭐 이 도의 꽃, 도의 복, 도의 동물, 또 하나 뭐 있죠? 도의 나무, 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왜 도의 물고기나 도의 이 해산물은 없습니까?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돼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에 있어서 동해안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의 상징물이 그런 것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의 시의 물고기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그리고 우리가 내륙도시를 많이 알고 있는 경주의 시어는 참가자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강원도는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동해안에 그 바다를 항상 자랑하는 우리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6개 시군인데 강릉, 동해, 속초에 시어는 왜 없을까요? 저는 우리 강원일보가 그러한 측면도 이렇게 조금 이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그 시작을 한번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들은 우리가 그런 상징물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정책을 했던 사람이라서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 그쪽으로 너무 들어가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인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관 얘기들이 막 이제 시작이 됐는데 25년이 지나도 잘 안 돼요 이게 10년 것도 안 돼 이게. 그래서 왜 안 되나 이게 늘 이제 그 생각이죠. 여기에는 아마 저기 초청된 분 중에 뭐 도청이나 시청분이 없는 것 같아서 잊어먹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미리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책으로 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용역회사가 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줘요. 지금 사실은 경관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애정어린 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계적인 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기계적인 눈으로 하면은 정말 뭐 울산이나 여기랑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꼭 용역회사들은 기계적으로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이 애정을 갖는 눈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그런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철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기업체 사장이라도 그런 철학까지 직원이 있으면 잘라버릴 거예요. 무슨 철학이야? 이게 경제 돈 벌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게 저 기계적으로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누적되어 와가지고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아주 좋지 않아요. 강원도는 제가 25년 동안 보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철학을 갖고 만들 시대도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용역회사라는 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 꼭 이렇게 좀 도청이나 누구 시청에 누구 좀 관련 공무원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또 정작 이런 자리에는 이렇게 빠집니다. 적어도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용역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또 뭐 법률이라든지 뭐 정말 기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걸 하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철학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이 지역에서 여기에 눈을 오랫동안 몸을 담갔던 사람들이 속살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 꼭 같이 이렇게 좀 해주기를 꼭 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저 한 3시간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벌써 몇 페이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차분히 정리하다가 갑자기 막 한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두 분 발표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는 건 두 분한테 실례일 것 같아요. 잠깐 듣고서 토론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거에 제가 좀 덧붙이는 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김현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미소 이런 게 이제 지어졌는데 사실 2주 전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딱 이 얘기였었어요. 경관을 저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한 관리 방식으로는 정말 지금 말씀하셨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가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강릉을 가지고 한번 좀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강릉에는 되게 유명한 이명관이라는 우리 그 조선시대 국왕과 관련된 아주 보물이 국보가 있죠. 근데 이게 그동안 너무 관리를 잘못해서 어디 도시에 그냥 쭈저박혀 있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기법이었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다른 경관하는 분들이 저는 경관 보고서 어디서도 예를 들어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청구도 이런 거라든지 경국대전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줄이라도 쓴 보고서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의 그 한양을 만들 때 정도전이 그 경국대전에 근거를 해가지고 한양을 만들었다는 건 대부분 다 아는데 지방도시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 이후에 그 지리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김정호의 지도를 보면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그런데 왜 우리는 도시에 대한 경관을 관리를 하는데 이걸 쳐다보지도 않고 이거 한단 말이죠. 저는 강릉을 그 임영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구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정확하고 이 정확한 법칙이 있는 걸 발견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가서 뭐 하고 나중에는 어디 저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집어넣듯이 유물들을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이게 대단히 참 부끄러운 이 현상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동해안 쪽 좀 얘기가 좀
하면은 그냥 제가 뭐한 10여 년 전에도 그 철책을 제거하는 문제, 이 경관하고 같은 문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군부대하고도 많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가 이쪽 경관할 때 우리 저 혹시 손영 교수님 이제 연구 계속하실 것 같은데 지리학자나 지형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동해안은 인간이 살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걸 지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땅을 보고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그거야 뭐 기후 현상이니까 모르는데 그 기후 현상에 의해서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해주고 석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석호가 동해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6개인가 몇 개 있대요. 그런데 적어도 남한 지역의 석호는 옛날 석호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동해안의 석호는 정기적으로 터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갭터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오랜 기간에 쌓여있다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서 그냥 잠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갭터짐에 의해서 퇴적된 것들이 다 스며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로라든지 이렇게 놓여짐으로 인해서 갭터짐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퇴적돼가지고 아마 시간이 더 지나가면은 그거 아마 육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제 경관이라는 게 어느 관점으로 볼 거냐,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몇 년 전, 아니면 100년 전의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게 중요한데 나는 그게 우리가 그 석호라는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그런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설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해안의 그 경관을 훼손시키는 첫 번째 주범은 도로의 도로. 국도 7호선하고 국도 7호선 이제 오래전에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국도 7호선은 뭐 구간적으로 보면은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바다에 뚝 떨어진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기는 해안도로가 있어요. 이 사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이 사실 해안도로가 주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가깝게 바다로 가깝게 가려다 보니까 저쪽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 도로변에다가 잔뜩 건물들을 세우거든요. 저는 사실은 강릉의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25년 전부터 강릉에 불가능하지만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포호복원이고 두 번째로는 해안도로 단절입니다. 해안도로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국도가 지나가는데 또 해안에 붙여 또 도로를 만들었어요. 사실 동서도로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남북도를 또 만드는 이 현상 때문에 백두대간 형상을 보면은 형상에 산들이 쭉 동쪽으로 뻗고 있거든요. 남북도를 또 만들면 다 산을 자르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경관을 다 해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골고리 접근하는 도로만 만들면은 건물도 그 방향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 주변에. 근데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해안을 다 가리고 장벽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그 문제라서 강릉 구간만이라도 해안도로를 자릅시다. 단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세 가지에서 아직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디 단절대군과 어떻게 연결할까요? 자문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줬는데 이 경관이라는 게 특징이 그렇게 있다라는 걸 좀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일본에는 방풍림 근데 우리는 경도 그림 보니까 방풍림이 없어요. 동해안에 없더라고. 근데 지금 있잖아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심어놨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뽑자는 얘기는 아니고 뒤에 역사도 역사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걸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 대신 그걸 가지고 조금 활용해 봅시다라는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안방에서 제가 이제 마당 볼 때 옛날에 이렇게 발 쳐놨죠. 발 틈으로 되게 이렇게 그윽한 게 괜찮거든요. 사실 동해안의 해안림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세로로 된 수직으로 된 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밀집된 데 이런 데를 좀 조사를 해서 오히려 솎아내는 작업을 해서 우리 경관을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이제 그 아내하고 같이 고성에서 영도까지 이렇게 그 천천히 차를 국도를 따라서 쭉 이제 여행을 했었어요. 1박 2일로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굉장히 아름답기도 했지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두 가지에 굉장히 놀랐는데 하나가 이제 그 저희가 차를 타고 몰고 쭉 내려갔었던 그 해안도로가 거의 안 가졌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차가 다닐 뿐이지 그 밑은 이제 그 해안 침식이 너무 그 가속화돼 가지고 특히 이제 경상도 쪽으로 하면 더 내려가서 더 심해지더라고요. 파도가 이제 계속 이제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그 하여튼 해안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만 1cm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cm는 바닷물에 더 밀려올 거라고 수십 배는 더 많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밀려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제 바닷물에 의해서 그 전 지역이 다 뭔가 하여튼 달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자갈 같은 게 다 드러나고 도로가 함몰된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차는 다녀야 제가 보기에는 사고는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안 소식이 거의 굉장히 폭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 급가속 페달을 밟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관 난개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제가 딱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속초 같은데 보면은 그 바로 방파제 앞에 한 50층 가까운 건물 이제 아파트들이 쫙쫙 올라가 있어요. 그냥 쫙쫙 뻗었는데 제가 보기엔 30년 이내에 무너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거는 강원도의 개발의 역사가 대충 그 패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30년 전에 그 속초나 고성 그 지역에 잼보리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90년대 초반에 잼보리 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리조트 단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들어섰었던 그 해안가나 해안 근처에 있는 리조트나 혹은 어떤 뭐 숙박 단지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제가 보기엔 그 사실상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사라진 지역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복구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또 가장 그런 그 취약한 어떤 이 지역에 또 이렇게 엄청난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파도의 공격을 갖다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연안으로 따지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침식이 빠르기 때문에 그 건물이랑 지금 시설들은 지금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모두 사실은 뭐랄까요 사라질 수도 있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는 엄청난 거품이 지금 있는 엄청난 거품을 갖다가 이 유지될 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박하게 어떤 심각성, 난개발, 해안 소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어떤 환경 위기하고 딱 같이 결합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관 파괴의 심각성은 뭐랄까 사회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또 공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사유지의 어떤 총체적인 몰락이나 비극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강원 지역의 생태학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하죠. 사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한 이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언론에서 그런 하는 거는 언론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공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뭔가 같은 할 수 있는 어떤 변화 노력의 출발점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세미나가 적실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고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하나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간에 대한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이 기초 정보가 상세하게 공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 공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국의 이제 뭐 해안선이나 저도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렇게 제가 왜 공간 문제를 보는 방식은 지나가는 조그만 오솔길에 잡초 하나도 다 나름대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 주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등산객이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하는 음식점이나 가게 이런 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대부분 다 30년, 50년 이렇게 이 어떤 이 스토리나 이야기들이 담겨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진행되는 그 환경 하에서 나오는 현상이지 거기 절대로 뭐 그냥 그런 사회적인 노력 없이 또 사회적인 압력 없이 그런 경관이 유지되는 사례는 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는 우리 너무나 이 자연 공간이 지금 훼손되는 걸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 방임에 완전히 맞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런 어떤 강원 지역에 이제 난개발과 겹친 또 환경 위기하고 이중 삼중으로 이제 어떤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러니까 해안 손실하고 가속화가 돼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가한 어떤 수준으로 복구할 수 없는 환경 재앙이 전 강원도 해안 전 영역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의 공감대를 어떤 그런 일단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 어떤 운동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아까 이제 김현중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고 또 김태경 교수님 말씀에서도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애정을 가지고 춘천시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수립하고 있는 춘천시 경관계획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춘천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들에 대해서 그 개발 수요에 대해서 춘천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원리를 쓰려고도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정 속에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2주 전 정도에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 나름 높이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정황을 받을 것인가도 좀 고민스러웠고 근데 이제 오늘의 사실은 요 주제도 어찌 보면 오늘 발제는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또 한 겹 들어가 보면 아까 윤학배 차관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수요와 개발의 어떤 중간에서 좀 논쟁이 많아서 이런 심포지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저 주제 중에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어떻게 방점을 좀 두고 또 저는 이제 정책연구기관에 있는 입장에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동해안 개발 용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동해안 경관이 아름답고 이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살아가고 있는 주민과 또 이제 개발 수요가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런 저도 이제 뭐 양양의 개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볼 때 그 시군들의 이제 입장이 뭐였냐면 양양군의 개발 용량이 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양양군에서 하는 얘기는 강릉은 이미 20층, 30층 이상의 호텔이 있는데 왜 양양은 안 되나요?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기에 여기는 천혜의 자원이 남아있는 곳이 훨씬 더 큰 자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에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이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주셨던 좋은 말씀들을 우리 현실에 좀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작되어야 될 지점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7개 시군, 지금 우리가 그 동해안을 연접하고 있는 그 7개 시군이 그 개발 용량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세븐시스터즈나 여러 가지 좋은 그 경관, 해안병 경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요. 강원도의 그 동해안 경관이 전체가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용량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식의 세븐시스터즈처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될 공간도 있고 또는 철저하게 이용형으로 가야 될 공간도 있는데 그럼 그것들에 대한 용량을 지금 우리의 행정제도상에서는 그걸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양양군의 개발 용량과 강릉의 개발 용량과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을 위해서는 7개 시군이 함께 합의된 그 개발 용량이 필요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TDR 같은 개념으로 발전해서 자 그럼 우리 고성은 조금 더 지킬 테니까 그 개발 용량을 다른 곳에서 풀 수 있는 개념, 그 지자체 간에 그것들을 교환하면서 다른 그 자원들과 교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럼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강원도 경관계획에서 조금 더 나와주고 근데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계획으로서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데서 이제 원리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언급해주고 이 7개 시군이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관을 만들고 결국은 집행하는 기관 자체가 이제 시군부다 보니까 그 시군부가 그 개발 용량에 대해서 합의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서로 TDR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것들을 진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은 정말 보존해야 될 공간에 대해서 정말 보존해야 될 경관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들을 서로 정하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오늘 이제 제목이 동해안이라서 주로 이제 해안 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도 동해안이 아름다운 이유는 동해안도 있지만 바로 뒤에 백두대간 능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대부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많은 바닷가 동네가 있지만 동해안의 정말 특징은 그 백두대간의 능선, 제일 그 높은 능선이 이제 대간인데요. 그 대간을 고개를 돌려서 대간과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은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엄청난 자원이고 그것이 자원이라는 의미는 그 대간의 능선과 이 물 사이의 공간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7개 시군 중에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이 그 대간의 그 대간선과 해안선이 가장 좁게 있는 곳이 고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고성에 그 바다정원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옥상 정원을 바다 쪽 뷰와 그 능선 쪽 뷰를 굉장히 같이 즐길 수 있게 시설을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강원도가 그런 맥락 속에서 동해안을 따로 해안만 놓고 관리를 고민하면 안 되고 사실은 백두대간 능선과 동해안을 동시에 조망하는 것들 또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좀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굉장히 오늘 또 만약에 토의의 자리가 있다면 아까 설명 주신 내용들 중에 어떤 기법들이 더 필요하고 또는 어떤 말씀들이 더 필요한지를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 교수님께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라든가 해외 사례를 저희가 앞으로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자적인 입장에서 그 방금 나눠드린 좀 전에 정윤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론 자료를 잠깐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감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1페이지를 보면은 1페이지의 그 사진이 죽도입니다. 그 죽도가 고성군에서 고성 8경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고성군 자체가 8경을 지정해놓고 자기네가 이렇게 비경을 다 망쳤습니다. 이게 이제 20층 건물인데요. 이 짓다 보니까 동네도 다 망가졌어요. 교통난에다가 뭐그 수돗물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면서 그 사실 그 개발 자체가 발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을 포함하는데 무조건 새로 높이 지고 때려 부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마을 발전을 가져오는 양. 그래서 그게 아마 저는 근대화병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병에 엄청나게 걸려 있었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여기가 남해항인데요. 남해항은 우리나라 10대 미항에 포함이 돼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양양군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려고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강원도청 공무원들하고 춘천시 공무원들 와 계시지만 이게 주거지역 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4층밖에 짓지 못하는데 이게 풀리면은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페이지도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또 아까 이제 교수님 그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난개발이 사실상 시군에서 이게 난개발을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좀 전에 이제 정윤희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해안선에서 바다랑 이렇게 구릉지하고 백두대간을 깔고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고성에서 또 아마 양양 정도, 그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다른데 특히 양양에서 현남면 남해리에서 복분리 한 10km는 북한에 아마 여기 금강산 갔다 오시는 분도 많을 텐데 북한의 해금강에 버금가는 그런 비경입니다, 사실. 그래서 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이것도 진짜 굉장히 저희가 특정 보도를 한 건데요. 그 양양 그 직영리 해수욕장인데 이 군유지를 대기업체에다가 팔아먹었어요, 양양군에서.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공공지로 해갖고 이렇게 보존하는데 오히려 공공지를 이렇게 대기업에 팔아먹고 갖고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봐주시면요. 원래 여기는 5층을 짓기로 했는데 대기업에서 22층을 짓겠답니다. 허가가 났어요. 왜 허가가 났냐? 원래는 그 10층 관광휴양단지 내에 원래 법적으로 10층밖에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랜드마크라는 명명을 해서 별도로 편법으로 갔어요. 원래 랜드마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상징물 아닙니까? 뭐 그 파리 에펠탑이라든가 뭐 프랑스의 개선문. 아니 대기업의 건물 짓는 게 이게 랜드마크입니까? 그래갖고 층수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페이지 봐주시면은 양양군에서 이거를 팔아먹었는데 엄청나게 싸게 팔아먹어서 60만 원에 팔아먹었는데 지금은 평당 2천만 원 합니다. 당초에 이 기업이 양양군에다가 한 거는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 그래갖고 땅을 준 건데 10년 동안 지역 발전을 앞장서고 그냥 땅 장사한 거죠. 그죠? 지금 강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경남 남해군 같은 데를 보면 거기 이제 대표적인 광은 독일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경관 조례를 만들어서 3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삼동면인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름지에다 이렇게 그 외국처럼 굉장히 집들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그 사진들은 저희가 굉장히 난개발되고 있는 그 현장을 저희가 구간하려고 이제 묶어놓은 사진이고 또 그 다음 사진들 보시면은 그 외국에서 이게 구릉지에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개발하는 그런 아름답고 모범적인 사례를 저희가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동해안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경이 그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두 교수님한테 과연 그러면은 그 강원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걸 조례로 해야 되나? 아까처럼 시민 운동을 벌여서 해야 되나? 법제화를 추진을 해야 되나? How to?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 신문사도 고민입니다. 매번 이게 이제 현장 고발은 가는데 아까 이제 박준식 교수님 말씀처럼 언론에서 과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한지 교수님들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항상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좀 요약해서 의견을 드리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상황에서 동해안의 경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 답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어려운 질문이 왜 어렵냐면 그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어려운데 저는 이제 경관 계획이 주 분야 연구 분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관은 이 우리가 추구해서 만드는 건축이라고 하면 그런 건물처럼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 단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이제 법제화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법제화가 안 돼서 경관을 잘 보존 못했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스의 사례처럼 공공이 이렇게 뭔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데 우리에게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의 가장 핵심은 영속성인데 그 땅을 이제 그 당시에 지자체장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뭔가 랜드마크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팔아버린다는 표현이 좀 가격하긴 하지만 그럼 영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관을 믿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사례 중에서 경관 보존의 교토의 사례나 보여주셨고 가나다와 사례나 여러 정윤희 박사님, 김태형 교수님 잘 아실 텐데요. 그 공무원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그 계획을 잘 세우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퍼블릭 서번트이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는 힘이 있는데 대중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속초나 이런 개발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여기서 뭔가 강한 경관 규제나 아니면 법을 세우려고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리고 하지만 그 전문가가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같이 싸워주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출발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 경관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동해안 자연환경에 대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 아까 윤학배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공급과 그다음에 수요 입장에 봤을 때 그 상황에 있는 게 이제 그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박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중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면 뭔가 자극적으로 폭력성으로 딱 그러니까 휘발성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계속 정보를 제공하면서 뭔가 올해 영국에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지겠죠. 도민들이 똑똑해지고 방향을 알게 되면 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거기에 리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꼭 지자체가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공단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례에서 그런 사례가 좀 보인 것은 예를 들면 고자왈에서 공유화재단처럼 이런 단체들이 뭔가 공공을 견제해가면서 보존해가는 출발점은 촛불이 붙어서 불이 커지면은 공공은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 뭐 강원도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뭐 여러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 오셨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을 같이 하고 공론화가 됐을 때 제도화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제 이 촛불을 켜는 거에서는 강원일보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제일 크고 그다음 전문가들이 아까 저는 사실은 다 이제 많이 마음에 와닿는 말이지만 박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들을 보이게 하는 데는 여러 전문가 근데 이게 꼭 과학적인 것만 커뮤니케이션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회학적 얘기, 그 다음에 과학적 이런 여러 내용들을 축적해서 가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힘을 모아가는 단계.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짧은 텀에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셔널 트러스트가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것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내셔널 트러스트의 정식 명칭이 National Trust for Place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셔널 트러스트는 역사 보존이나 자연 보존이 아니라 역사와 자연을 함께 보존하는데 공공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태에 대한 건 환경부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하면 문화유산청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시작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도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그런 얘기들 같이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사실 아까 강원도 차원에서 아까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용적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가 어느 정도는 도시 내에서 이쪽 구역은 좀 높은 건물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있어야지 분출구가 있어야지 뭐 다 못지게 하고 다 낮게 하고 이런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최소한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관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런던에 이제 그런 지역이 있죠. 따로 고층을 할 수 있는데 카나리 워프라고 따로 아예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고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출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관을 어떻게 접근하냐 되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얘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위험 관리입니다. 그 위험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특정 지역을 만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갔더니 뭐 30층 건물이 갑자기 져졌다 막 이게 뭐야 20층짜리가 여기 있네 이렇게 놀라지 말고 여기는 원래 그거 할 수 있는 데라고 라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은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출구도 만들어 놓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근데 그게 이제 제도가 됐든 법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공청회가 됐다나 하는 건데 사실 제도도 그 사회적 합의의 끝단계잖아요. 뭐 시민들이 원하니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먼저 나가야겠죠. 여기를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하면서 일단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아까 롱텀으로는 민간 단체가 주축이 돼서 잘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사실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 되어져서 한 50년 뒤에는 이 단체가 제 역할을 하게끔 좀 공공에서도 투자도 좀 해주고 약간 그런 약간 안목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정 사실 그게 이제 그 행정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규제도 할 뿐더러 한쪽으로는 그 시민 합의 단체에 투자를 조금
당장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투자를 계속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영국도 처음에 잘한 건 아니고 뭐 걔네도 한 200~300년 걸린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중에는 될 수 있도록 해서 서서히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스텝 바이 스텝 그 전략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쉽지만 죄송합니다. 경관은 정답을 찾는 분야가 아니죠.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좋은 답을 찾는 건데 사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는 좋은 답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는 좋지 않은 답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 사진 무지하게 찍어왔는데 속초가 제가 경관 심의한 지 10여 년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심의했던 경험이 되게 힘들어요. 이제 딱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속초에 그때 그 관광 엑스포인가 뭐 할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아파트 부영 아파트였어요. 그걸 보고서 속초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있구나. 그게 딱 들어서 인해서 그 전에 보였던 울산바위가 딱 가려버린 거예요. 야, 물론 저기 울산바위가 속초에 속해 있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초라는 데 올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 자기 스스로가 이걸 딱 문을 닫아버렸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근데 저걸 어떻게 하나? 제가 저기 홍천에서 이렇게 인제 지나서 오면 홍천구는 막 통과하려면은 거의 1시간가량 차 달려야 돼요. 근데 속초는 양양구를 통과하자마자 고성 딱 도착하자 시간 보면 7분 걸립니다. 그렇게 작아요 도시가.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곳에서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하여튼 갖다 뭔가 막 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영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냥 막 장벽으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원회를 하면서 여기는 특별하게 세로로 뚫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도시는 개발의 욕구를 그냥 못해 이렇게 막지 말고 그걸 열어주는 틈을 주는 방식이 세로로 열어줘서 설악산으로 뚫리는 경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적어도 요것만 지켜줘도 더 망가지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기 사진 찍어서 제가 이게 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옛날에 찰리 채플린 얘기가 생각나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관이 딱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아주 희극입니다. 사실 그 고속도로에서 속초시 내려보면은 그 건물과 이 해안이 되게 멋져요. 경관이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대안이 없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사진 찍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셔갖고 찍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교수님 그 발제 그리고 토론 참석해주시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사실은 그 이제 강원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허파이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고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배 같은 곳이 바로 이 동해안 해안 경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내년에 80주년을 강원일보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정말로 계속해서 자료도 축적을 하고 여기 계신 고견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 의견 잘 반영을 해서 정말로 먼 후대에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강원일보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참 자랑도 그렇게 잘했다는 그런 걸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첫 세미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오늘 도청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도청에나 이렇게 시청에서 안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주 연부역강한 우리 그 공직자분들이 마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그 인사이트를 아마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풍기 교수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저희들이 그 약속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책 사업을 제가 지금 한 횟수로 8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제 그런 논문을 계속 이제 많이 써왔습니다. 책도 조만간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그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것은 꾸준히 우리가 구성원들이 논의를 해가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게 아까 송 교수님 말씀 정말 그 가슴에 남는 게 어렵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간단히 정리드리면 동해안 실태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어떤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쌓이면 그걸 그 관련 에 계신 분들도 와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보를 집적해서 그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어쨌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좀 공감대를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또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정책에 반영돼서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모임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번 저희가 준비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플로어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뵙겠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